로에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PF팀을 이끌고 있는 강종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저번에 이제 2주 전에 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정상화가 되는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전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조금 전 이제 금융권 보도에 의하면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이 이제 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금융채권자 협의회 75% 이상의 동의에 따라서 가결되었습니다. 네네. 이 가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이제 가결을 하면서 이제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이제 여러 이제 금융 채권자들에게 5가지 안건을 제시를 하였고 그 5가지 안건에 대해서 금융 채권자들이 75%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이제 워크아웃이 가결된 건데요. 네. 그 안건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네네. 1호 안건은 이제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채권 행사 유예 대상이 채권이 어떤 범위에까지 한정돼야 되며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자산 부채 실사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평가를 하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안건.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태형건설이 가지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 기준 수립의 안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안건으로 뭐 자금관리단 파견이라든지 뭐 미신고 채권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 이 5가지 안건에 대해서 뭐 각각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몇 %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공개는 아마 내일쯤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 5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75% 이상의 동의가 통해서 이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에 좀 전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해서 개시가 결정돼서 이제 기업 구조조정 처치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75%가 동의한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나머지 그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결국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까 안건이 또 있는데요. 네. 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면 이 워크아웃 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채권액을 또 이제 반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또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제 앞으로 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예. 가격은 어떻게 협상을 하나요? 그건 이제 그 정확하게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 채권액을 완전하게 이제 회수하기는 어렵고 적정한 이제 회수 가능성과 평가를 해서 이제 회수하게 반대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지금 태형건설의 채권 자체가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평가 손실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전문가분께 여쭤본 거였고요. 그렇다면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Y홀딩스 이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 TY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기존에 사실 지난 주말 전까지만 해도 워크아웃이 과연 개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태형건설이 내놓은 자구안은 4가지였는데요. 우선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건설에 이제 지원하겠다. 네. 그다음 에코비트 지분 50%를 매각하겠다. 그리고 블루원 지분을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또 매각을 하겠다. 그다음 평택사이로를 담보 제공을 하겠다는 4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결국 채권단이 바란 거는 결국 태형 지주사 가지고 있는 그 알짜 회사인 SBS와 그다음 이제 지주 회사인 이제 TY홀딩스의 그 지분을 요구를 네. 했었는데요. 네. 이번 이제 주말에 이제 회장께서 이제 1월 9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TY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다는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그것은 결국 이 태형그룹 대주주와 태형그룹 자체에서도 이 워크아웃 신청이 정말 그 진심을 보였다는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호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 그 사제 출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사제 출연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게 오너 일가의 사제를 출연해야만 어떤 뭐 성의를 보인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워크아웃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워크아웃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IMF 때 이제 도입된 제도이긴 한데요. 네. 원래는 이제 워크아웃이 없다면 이 태형건설이든 이제 워크아웃 신청한 기업들은 결국 이제 법정 관리를 통해서 뭐 회생 내지 파산을 하는 절차를 걸칠 텐데 네. 워크아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채권 재조정을 통해서 채권 행사를 유예해주고 그리고 또 신규 자금 지원이 들어갑니다. 네. 그 와중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대부분 또 신규 자금 지원도 결국 은행권 돈이고 그 돈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이 이 워크아웃 신청하게 된 계기 자체가 결국에는 경영자와 그 대주주의 또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무책임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 것인가에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여러 이제 뭐 IMF 이후에 있었던 이제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주주들의 이제 뭐 사제 출연이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도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잘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네.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기업 부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자 간의 어떤 공평한 손실 분담이 방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이제 의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동안 관례상 또 이제 대주주의 어떤 사제 출연이 좀 어느 정도 그동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는군요.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제 출연이라고는 있지는 않지만 네네네네. 간접적으로는 들어가 사실상 있죠. 의미를 네, 하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뭐 질문하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태형건설이 법정 관리를 안 가고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건데 워크아웃하는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와 법정 관리를 갈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개시 결정이 났고요.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개시 결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는 우선 첫 번째가 회계 기업 등 이제 외부 전문 기관을 선임하여 자산 부채를 실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형건설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3개월 그리고 이제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한데요.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4월 11일까지 그렇게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태형은 이제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의 태형 자체 이제 구조조정과 뭐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방안 등 어느 정도 이제 기업 개선 방향을 제출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무 조정과 신규 신용 공여 그리고 자구 계획이 담긴 기업 개선 계획안을 협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이 그렇게 제출된 기업 개선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고요. 그 의결을 통해서 비로소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고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의결에 따라서 이제 뭐 태형과 이행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이행 약정에 따라서 태형건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이행해야 될 거고 그런 이행 약정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 분기별 그리고 매년 감시를 받게 됩니다. 실사 과정에서 뭔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실사 과정에서 결국 아까 두 번째 질문과 좀 연관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실사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또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태형건설이 발표하고 있는 채권 규모와 그리고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채권 규모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느 정도의 채권 규모에 대해서는 실사 과정에서 드러날 거고 이 실사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채권액이 많아요. 근데 이제 태형건설이 부실을 해소할 가망성이 없게 된다면 워크아웃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는 그 외에도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사유를 몇 가지를 더 규정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 우선은 워크아웃 개시 후에도 일단 태형건설 자체적으로도 법정 관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워크아웃이 중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실사 이후에 있을 이제 채권자 의결 절차가 있는데 기업 개선 계획 의결에도 실패할 경우에도 또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고요. 그리고 워크아웃 의결 이후에 또 이행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행 약정이 또 체결되는 게 실패하면
또 워크아웃이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태형건설이 이제 자산 실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들을 제출함에 있어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의 평가와 관련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행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도 워크아웃은 언제든지 중단되고 이제 법정 관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정말 개시 단계이다. 이제야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4월 11일까지 어떤 계획을 제출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지금부터 4월 달까지는 태형건설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분간 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PF 시장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태형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번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물론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위기이긴 하지만 이 태형건설 자체의 특유 요인이 좀 컸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태형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좀 자체 사업이 많았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태형건설은 또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부채 비율도 높았고, PF 보증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런 이제 태형건설의 어떤 그 특유의 요인에 의해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다른 건설사와는 좀 다른 좀 측면이 있어서 좀 PF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 적다고 제 생각은 듭니다만, 뭐 지난 이제 2주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태형건설 워크아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PF 위기다라고 했지만 그 PF 위기가 현실화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부동산이 미분양이 많아지고 이런 사태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시공사, 특히 중견 16위의 중견 시공사가 워크아웃 신청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다른 시공사들도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그럼 이제 다른 그 기업으로 네, 이런 이제 PF발 위기가 확산하지 않을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제가 방송에서 공식 위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네. 뭐 언론 보도에서 또 여러 네, 사실 언론 보도는 시공사들이 이미 나오긴 했어요. 나와 있죠. 네. 몇몇 시공사들이 나와 있고 또 해당하는 시공사들은 또 반박문을 내서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자기 회사들은 이제 자금력도 충분하고 아직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PF가 위기라는 거거든요. 즉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금리와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미분양 급증에 따른 이제 분양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PF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PF 위기 상황 속에서 뭐 이제 꼭 리스트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없는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그런 위기를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이 좀 더 어려운 이제 지방 중견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도난 회사들이 연초부터 계속 있었고요. 네네. 이 부동산 PF 위기가 이제 다음은 또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좀 웃은 게 제가 질문하기 곤란한 걸 딱 천연덕스럽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은 누구냐를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태형건설은 4월 달까지 좀 조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 4월 달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잠잠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쪽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저는 사실 궁금해요. 누구냐보다도. 누구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가장 좀 염려되는 상황은 네. 일단은 기존에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이제 PF 위기에 대해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이제 채권 유예 행사를 통해서 대출 만기를 좀 연장하는 컨셉으로 많이 이제 그동안 대책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런 만기 연장된 대출이 만기가 대부분 4월 달부터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된 대출에 대한 만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저희가 PF 대출 나가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담보를 잡게 되는데 뭐 대출에서도 이제 다 클래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순위 대출이 있고 또 후순위 대출이 있고 있는데 선순위 대출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사업장이 이제 디폴트 났을 때 사업장 매각을 통해서
뭐 40% 정도의 매각률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수의 대출은 이제 어느 정도 회수이 되겠지만 후수의 대출은 거의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 후수의 대출에 투자한 금융기관은 주로 또 제2금융권 내지 증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향후 이 후수의 대출에 추가한 제2금융권 내지 뭐 증권사들에도 PF 대출 부실이 좀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PF 부실이 계속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이 리스크를 또 확산을 시킬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만 가도 확산은 당연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기존의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PF 위기는 어느 정도 관망세를 통해서 관망세를 통해서 조금 이제 위기가 조금 이제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연착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착륙을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만기 연장을 통해서 지켜봐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그리고 올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나선 정책들 중에 보면은 이제 허그랑 주금권을 통한 이제 PF 사업자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PF 정상화 펀드 아니면 건설공사 조합을 통한 보증 등 금액 등을 확충하여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을 또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태형건설이 이제 워크아웃을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사가 발행한 CP가 조금 차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원 프로그램도 좀 가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어서 지금 최대한 어느 정도 지금 뭐 4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달이 되면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메시지로 봤을 때는 4월에는 조금 구조조정을 하자라는 각도로 바뀔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관망세였는데 이 관망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PF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단계가 왔다. 네. 이제 어느 사업장은 좀 더 지원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어느 사업장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공사를 교체한다든지 아니 이 사업장 자체를 매각해서 뭐 아예 다 하지 말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옥석 가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옥석가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 한마디로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건 부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면 옥석가리기가 이제 태형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옥석가리기가 이어진다면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 잡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런 기준 선정이라든지 잡음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이번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을 가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뭐 견해가 여러 있다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과연 이 태형건설이 옥석 중에서 과연 옥에 속하느냐에 예.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는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번 태형건설 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PF 위기에서 가장 처음 드러난 위기였기 때문에 이 워크아웃 절차를 안 들어가면은 이게 또 시발점이 돼서 또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정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정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설명을 좀 잘해주실 수 있을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부동산을 좀 봐왔고 저에게 들어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냥 열어보면 담보가 있고 땅이 그러면 대충 이게 부실해질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답을 열심히 드려요. 그런 명확하게 숫자로 예를 들어 땅값 대비 얼마 뭐 이런 게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전문가시고 변호사님이시니까 이게 왜 이 옥석 가리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결국 PF 이제 말씀하신 옥석 가리는 이제 그 PF 사업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PF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양성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PF 대출을 나갈 때 금융기관은 항상 뭘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민감률 분석을 할 때 분양률 몇 프로일 때의 민감률 분석을 통해서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분양률을 달성했을 때 이제 엑시트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분양률이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를 대비책을 마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시행사에게 페널티를 두는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사용을 통해서 이 PF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뮬레이션이 결국 안 통했다는 게 PF가 이제 사업장이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PF 사업장이 망가졌과 관련해서 그거를 그럼 과연 이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이제 대주단 협약이나 이제 결국 금융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제 결국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하지만 그간의 사례라든지 앞으로 시장 전망, 특히 저희 이제 우리 PF 위기가 온 위기 중에 하나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또 다른 분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옥석을 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역시 저보다는 설명을 좀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네.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모두가 동의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캐피탈 회사의 사장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부실 PF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PF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거나 뭔가 이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캐피탈사를 얘기를 들어서 캐피탈사를 예를 드셨는데 이제 캐피탈사가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또 후순위 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특히 이제 캐피탈사가 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후순위 대출을 갖고 있는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거를 가만히 놔두고 선순위 대출 채권자에게 끌려가고 그럼 이게 사업장 매각을 통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완전 손실 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 후순위 대출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PF 사업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분양성과 관련해서 이제 좋은 사업장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후순위 채권자는 최대한 이제 협조를 통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PF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PF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 이제 대주단들 이번에도 75% 동의는 이제 법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PF 계약서에서는 그 각 계약서 각 사업장마다 동의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50% 네. 동의율도 있고 뭐 3분의 2 동의율도 있어요. 그런 동의율을 함에 있어서 또 전원 동의도 있고요. 네. 그런 사업장에서 결국 이제 각각 선순위 채권자, 뭐 중순위도 있고 후순위 채권자가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럼 자기가 이해관계에서 있을 때에 그 자기 채권 비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결국 해당 금융사들은 자기 채권을 어쨌든 회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걸 판단했을 때 잘 그 계약서를 보시면은 자기 그 채권에게 가지는 효과가 조금씩 달라요, 계약서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자기가 어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이제 끌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그 사업장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사업장을 끌고 가는 게 맞냐? 그거 맞다고 생각 거기다가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결국에 뭐 또 그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순위 대출은 또 소수 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의견을 행사해도 다수 지분에 끌려갈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이렇게 좀 PF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몇 주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또 이제 변호사님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종범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